의사. 이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숨어 있는데요. 전공의, 전문의, 펠로우, 대업의, 의대 교수 모두 의사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중 요즘 뉴스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공의, 의정 갈등 속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전공의 파업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 의사 집단들이 있는데 왜 유독 전공의 파업에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그리고 전공의들의 파업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전공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의대에 입학을 하면요, 2년 동안 이론을 배우는 예과 과정에 4년 동안은 실습 수업을 듣는 본과 과정까지 총 6년 동안 의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의사 국가고시를 치는데 여기서 합격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의사 자격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된 겁니다. 이 의사 자격증만으로도 개업은 물론 당연히 의료행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학교엔 아마 더 수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전공의 과정입니다. 전공의 과정의 첫 단계는 인턴입니다. 인턴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인데요. 외과, 내과, 피부과 등 각 전공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과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인턴이 끝나면 시험을 거쳐 레지던트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과를 확정하고 집중적으로 수련을 한 뒤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거죠. 이렇게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의사들을 전공의라고 말하는 건데요. 4, 5년의 전공의 과정을 지나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대생 대부분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병원 내 전공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빅5 병원만 봐도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46%가 넘고요. 수련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국가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엄연한 의사이기도 한 전공의들은 교수나 페이닥터보다는 낮은 임금으로 의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 내 필수 인력이 되는 겁니다. 전공의의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큰 병원들의 대학 교수들은 연봉이 보통 한 3억 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를 1명 두게 돼 있어요. 의료법에. 똑같은 의사 수로는 카운트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업무도 전공의들은 거기에 거의 상주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다 도와주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직을 계속 쓰지 않고 환자도 오전 내내 많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의사 공부 과정 중에 모두 입을 모아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전공의 과정인데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당직 써가며 일하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병원에 전공의가 많다면서 왜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 외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만큼 전공의의 업무가 더 가중되는 거죠. 입원 수술 환자들과 외래 환자 이 양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공의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치라고 하는 것은 입원 환자를 진료를 하고 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수술에 있어서의 보조 인력으로서의 전공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직을 선다거나 일명 기피과라고 불리는 수련의 숫자가 적은 과 같은 경우는 당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상시 당직에 가까운 노동 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공의들이 하는 일은 병실에서 있는 환자를 보고 밤에 환자를 지키고 이런 일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아져야 교수들이 편하거든요. 전공의들을 그렇게 맡겨놓고 나서 그럼 교수님들은 뭘 하느냐? 외래에서 통원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외래 수입이 사실은 전체 병원 수입의 40%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짜 수익의 대부분을 외래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조차도 외래 환자를 늘리는 데 아주 그냥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체계의 일정 부분을 전공의가 감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의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잡기 위한 희생의 수단으로 전공의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형 병원들이나 대학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전공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의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필수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과 가격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이유로 과부하된 전공의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주 80시간만 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죠. 통상적인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 걸 감안하면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가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엔 이번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도 정부 지원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의대 증원이 되면 더 많은 전공의가 들어올 테니 업무 강도가 줄어들 텐데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곤란한 수련 환경을 극복하고 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의사 수가 뭐 60%가 는다니 이거 큰일 났네? 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깔려 있을 거고요. 또 우리를 노동력으로서 그야말로 착취를 해서 병원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지만 결국 나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게 뭐냐? 라는 실망감. 나가보니까 일할 환경도 현찮고 월급도 보니까 저 미용 성형하는 사람보다 3분의 1 토막도 안 되고 더구나 요즘엔 법적인 소송까지 걸리면 전공의들이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지? 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신뢰와 계획을 보여줘야 될 거고 니네를 노동력으로가 아니라 배움받는 입장으로서 우리 교수들이 책임지고 가르쳐줄게 라는 신뢰가 쌓이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제공될 거라고 보고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의 인력 구조로 인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성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수련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에 잘 적용되어 전공의에게도 환자에게도 합리적인 의료 환경이 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